지혜는 왕관보다 귀하다. 아우레아 여왕은 가장 높고 화려한 왕관을 가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궁전은 금은보화로 가득했고 그 보물들은 햇빛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우레아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왕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었고 백성들의 미소는 사라지고 매일 밤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우레아는 가장 비싼 보물을 내걸고 해결책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 그림자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여왕 폐하, 만약 왕관과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아우레아의 오래된 시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성 밖 풀이 무성한 언덕에 헤란이라는 현명한 여인이 삽니다. 그녀의 재산은 책과 지혜뿐입니다. 그날 밤 아우레아는 화려한 왕관을 금고에 두고 가장 단순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귀한 보석 대신 지도 한 장을 손에 들고 궁전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부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아우레아는 헤란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곳은 나무와 흙,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헤란은 창가에 앉아 빛바랜 두루마리를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아우레아는 무릎을 꿇고 왕국의 문제를 헤란에게 고했습니다. 현명한 분이시여, 이 그림자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제 왕관과 보물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란은 여왕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헤란은 대답했습니다. 여왕 폐하, 두려움의 그림자는 빛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오직 그 그림자를 비추어 보는 지혜의 빛으로만 흩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아우레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왕관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위였지만 헤란이 가진 고요한 지혜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왕관은 빼앗길 수 있지만 지혜는 영원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아우레아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보물이나 새로운 법령 대신 불안의 근원이었던 광장의 연못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그림자를 직접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지혜로운 침묵이 불안의 그림자를 서서히 녹였습니다. 아우레아는 이제 더 이상 가장 화려한 왕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전에서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단순한 은장식만 있었지만 그녀는 왕관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부유한 여왕이었습니다. 지혜는 왕관보다 귀한 진정한 재산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깊고 푸른 숲 속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지혜를 나누어주는 현명한 여인 레아가 살았답니다. 레아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웃나라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여왕 아멜리아가 있었어요. 아멜리아는 아주 크고 반짝이는 왕관을 쓰고 다녔지요. 아멜리아 여왕은 레아의 지혜가 궁금했어요. 여왕은 신하에게 말했죠. 레아에게 이 금은 보화를 보내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3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보아라. 신하가 조심스럽게 레아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레아는 반짝이는 보물상자 대신 신하에게 3가지 물건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한 물 한 병이었어요.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도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이 물 한 모금보다 소중할까요? 이것은 생명이지요. 두 번째는 낡은 밀 한 줌이었어요.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이 밀은 땅에서 땀 흘려 일한 겸손한 노동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왕도 배를 채울 수 없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주 작은 손거울이었어요. 레아는 말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며 내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성찰이 가장 값지답니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하는 레아가 준 3가지 물건과 답을 가지고 여왕에게 돌아갔어요. 여왕 아멜리아는 레아가 보낸 금은 보화 대신 물, 밀, 거울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말이 자꾸만 여왕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 한 모금, 땀 흘려 일한 겸손한 노동, 그리고 내 마음을 보는 거울. 아멜리아 여왕은 그날부터 거만함을 버리고 물과 땀의 소중함을 아는 현명하고 겸손한 여왕이 되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지혜의 보석과 빵, The Jewel of Wisdom and the Bread. 고대 예루살렘에 번성하는 골목, 레베카 벤 노아는 오직 지혜만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토라와 탈무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예루살렘의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깊고
그녀의 자태는 고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서재 밖 낡은 집의 부엌 찬장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들은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레베카는 세상 물정에 무심했습니다. 지혜의 탐구 외에는 모든 것이 자비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올리브유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지혜는 귀한 보석보다 값지지만 저희는 지금 따뜻한 빵이 필요해요. 딸 미리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동료학자 다나 아비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레베카만큼 학식이 깊었지만 낮에는 시장에서 섬세한 은세 공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나는 레베카의 서재를 둘러보았고 고풍스러운 책상 위에서 깎지 않은 채 투박한 검은 원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레베카 자매님, 이 돌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학문적인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레베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의 의지를 다지는 보석이지요. 이 원석을 보며 지혜는 이 돌처럼 굳건히 지켜야 할 가치임을 되새깁니다. 속세의 자비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답니다. 다나는 텅 빈 저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의 지혜는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아직 반쪽짜리 보석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했는데 절반의 지혜라니. 레베카가 화를 냈습니다. 다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율법은 또한 성실하게 노동하여 생계를 얻지 못하는 자는 배울 자격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생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고귀한 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갓 구워낸 먹음직스러운 따뜻한 호밀빵 한 덩이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다나는 검은 원석을 빵 옆에 나란히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빵이 바로 당신의 지혜를 온전하게 완성시켜줄 나머지 절반의 지혜입니다. 레베카 벤 노아는 그제야 자신의 지적인 오만함과 가족에 대한 무책임함을 깨달았습니다. 고귀한 지혜 원석은 현실의 빵 노동 위에 단단하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후 레베카는 오전에는 변함없이 지혜를 연구했고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 다나에게서 섬유 염색 기술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성실하게 일했고 밤에는 더 깊이 지혜를 갈고 닦았습니다. 오라 분석가의 대가 아일리아나는 명망 높은 루미나르 가문의 상속녀였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은빛 머리카락과 사파이어 같은 눈빛만큼이나 그녀는 사람들의 운명의 오라를 읽어내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오라가 흐트러진 존재들을 쓸모없는 무질서로 규정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완벽하게 빛나는 성공의 오라와 빛을 잃은 실패의 그림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법장원을 시찰하기 위해 하늘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마력 폭풍우가 몰아치자 아일리아나는 길가에 숨겨진 듯 자리한 별표 황금잎 여관 별표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여관 주인이자 숲의 정령 같은 여인 라이스를 만났습니다. 라이스는 이끼 낀 나무뿌리처럼 오래되었지만 깊은 매력을 풍겼고 아일리아나에게 너무나도 소탈하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일리아나는 그녀의 소박한 오라가 자신의 귀족 오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일리아나는 라이스와 함께 특별한 별빛 담금주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라이스는 가문의 유물인 별표 은빛 별무늬 마법 향로 별표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에 가루 향신료로 가득 차 있었는데 라이스가 향로를 잠시 손에서 미끄러뜨리면서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나무 바닥으로 떨어져 귀한 향로가 찌그러지고 향신료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그 귀한 것을. 아일리아나의 머릿속에는 즉시 오라 파괴, 오라 디스럽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유물을 함부로 다루다니. 저런 여인이 여관을 경영해서야. 그녀는 속으로 라이스를 얕잡아보며 라이스가 자신의 운명의 오라를 잃었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일리아나가 떠날 채비를 하자 레이스는 마법으로 봉인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별표, 루비색 마법사 망토 별표였습니다. 아가씨의 빛나는 오라에 꼭 어울릴 거예요. 안전한 여정을 기원합니다. 아일리아나는 그 망토를 무심한 표정으로 어깨에 둘렀습니다. 망토에서는 붉은 빛의 강력한 존재감의 오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일리아나가 기사 케일과 함께 마법의 결계가 약한 숲길을 따라 이동할 때였습니다. 숲의 마수마수 울음소리에 그녀의 천마가 갑자기 놀라날 때였습니다. 아일리아나가 간신히 균형을 잡는 찰나 어깨에 걸려있던 화려한 망토가 길가에 억센 저주받은 가시덤불에 세게 걸렸습니다. 말이 진정되었을 때 망토는 가시에 갈기갈기 찢겨
진흙탕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보았는가? 저 라이스라는 여인은 정말로 파멸의 오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마터면 저 재수없는 기운을 안고 중요한 여정을 갈 뻔했어. 아일리아나는 다시 한번 성급하게 라이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예정된 순회 경로를 바꿔 외진길에 있는 초라한 숨겨진 보금자리 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날 밤 숲의 악명 높은 그림자 도적대가 외딴 주막을 습격했습니다. 그림자 도적대는 주막 사람들을 위협하며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아일리아나와 카일은 간신히 주막 뒤편에 마법봉인이 된 칠흑같이 어두운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와 낡은 마법 도구들 속에서 아일리아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황금임 여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은빛 별무늬 향로에 반짝이는 비도라이 우리를 도적대의 눈에 띄게 했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달리 빛이 바랜 자신의 평범한 여행용 튜닉을 비추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화려한 루비색 마법사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면 나는 그들의 가장 탐나는 귀족의 오라를 가진 표적이 되었을 거야. 깨진 향로 덕분에 어둠 속에 숨을 수 있었고 사라진 망토 덕분에 탐나는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리아나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성급하게 라이스의 행동을 오라, 파괴와 불운으로 단정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황금잎 여관으로 돌아가 라이스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라이스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세상 모든 오라의 흐름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는 너무 좁은 현재의 렌즈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 함부로 성공 혹은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겸허하게 전체 그림을 관찰하십시오. 가장 현명한 질문, The wisest question. 아카샤 대륙의 중심에는 고요히 서 있는 영원의 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마법의 근원을 탐구하는 성찰의 마법학교였고 수많은 현명한 여성 마법사들이 지혜의 빛을 좇아 모여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는 영원의 대연자를 가리는 시험이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마법의 원리를 꿰뚫고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단 한 명의 현명한 여인을 찾는 시험이었습니다. 올해의 시험에는 2명의 뛰어난 여성 마법사가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불의 마법사 샴마이아. 그녀의 마법은 논리적이고 빈틈없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그만 자만심이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물의 마법사 힐레나. 그녀의 마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분했으며 그녀의 겸손함은 깊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고 현자인 대연자 요한나가 두 구도자에게 시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탑의 메아리를 통해 질문을 울렸습니다. 마법의 길을 걷는 자가 새겨야 할 가장 현명한 질문은 무엇인가? 샴마이아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먼저 답했습니다. 제가 이 마법을 숙련해야 하는 이유, 즉 왜 나는 이 마법을 숙련해야 하는가? 입니다. 목적이 마법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고 길을 안내합니다. 대연자 요한나는 고요히 샴마이아의 대답을 들은 후 힐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힐레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겸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 마법의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마법의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는 마법을 사용하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거는 자가 점검 주문입니다. 대연자 요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힐레나의 질문이 가장 현명하다. 목적이나 윤리적 적용은 마법의 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마법적 지혜는 기본 원리에 충실한 성찰에서 나옵니다. 자만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자만이 영원의 탑을 지키는 진정한 대연자가 됩니다. 맹인의 공명 등불. 어둠의 장막이 드리운 안타레스 마을. 지혜의 신전 별무리의 수석사제. 아멜리아는 매일 밤 공명 등불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은백색 머리카락과 깊은 보랏빛 눈동자는 장막 아래에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발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오래전 빛을 잃었지만 아멜리아는 지식과 명상으로 영적 만화를 다루는 현자였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만화 흐름을 읽는 영시 능력이 있었고 등불은 그녀의 시야를 대신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의문이 돌았다. 특히 그림이라는 이름의 상인은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맹인인 사제님이 왜 등불을 드는가?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지 않은가? 어느 날 밤 그림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멜리아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사제님, 실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멜리아는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 등불은 나를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그림. 이것은 조화의 만화를 채워 주변의 흐름을 감지하고 알리는 신호등이지요. 어둠의 장막 아래 우리는 모두 자신의 만화 흐름만 느끼는 맹인과 같습니다. 자신의 길을 비추는 것만으로는 서로의 존재와 의도를 알기에 충분치 않아요. 내가 등불을 드는 것은 여러분이 저기에 아멜리아가 있다는 만화의 울림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존재를 알리고 타인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약속, 그것이 이 공명 등불의 목적입니다. 그림은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등불은 그녀를 위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의 길을 존중할게요. 라는 조화로운 공존의 신호였던 것이다. 아멜리아는 미소 지으며 등불을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지혜의 신전 별무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조화의 만화 그 자체입니다. 지식의 목적은 오직 자신을 비추는 데 있지 않으며 타인과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길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사제가 맹인임에도 등불을 드는 것은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가장 분명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별빛 지혜의 무게. 고대 왕국 에테리아의 중심, 마법의 도시 아카데미움에는 현자 라자르가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봉인된 성스러운 기록 보관소의 수호자였습니다. 라자르는 머리가 아닌 영혼의 고대 주문과 잃어버린 예언을 새겨넣은 살아있는 마도서였으나 그의 어깨는 늘 수천 년 묵은 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통치자인 마법군주 아르카나가 라자르를 은빛 알련실로 불렀습니다. 위대한 현자 라자르여, 그대의 지혜는 왕국의 모든 만화 수정보다 귀합니다. 허나 어찌하여 그대는 늘 저주의 짐을 진 자처럼 보이는 것이오? 지식은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었소? 라자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지식은 저를 승천하게 하지만 동시에 저의 족쇄이기도 합니다. 저의 지식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르카나 군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식의 무게라니 영혼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무슨 저울로 잰단 말이오? 라자르는 대답 대신 마법군주에게 하나의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폐하, 제가 감히 당신의 통찰력에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왕궁에서 가장 가벼운 환영 하나와 가장 무거운 현실의 물체 하나를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군주는 곧바로 명령했고 시종들은 가장 가벼운 것으로 천상의 무의가 흘린 은하수 깃털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용의 숨결을 견딘 거대한 오리아르콘 골렘의 심장을 가져왔습니다. 라자르는 먼저 은하수 깃털을 집어들고는 말했습니다. 폐하, 이 깃털은 정말 가볍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덧없는 마법과 같습니다. 쉽게 발화하고 아무렇게나 속삭여지며 사라져도 왕국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가벼운 주문이나 소문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자르는 오리아르콘 골렘의 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심장은 폐하의 말씀처럼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을 옮길 때는 딱 그 심장의 물리적인 무게만큼만 힘이 듭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무거운 물질적인 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짊어진 만큼만 만화를 소모하면 그만입니다. 그러자 라자르는 자신의 이마를 감싸고 있던 지혜의 룬 문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식, 즉 별빛 지혜는 이 오리아르콘 심장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대 기록을 통해 곧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은 저를 영원히 중력처럼 짓누를 것입니다. 마법군주 아르카나는 라자르의 깊은 통찰에 마법보다 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군주는 라자르에게 그의 지혜를 왕국 방어와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지탱하는 자의 숭고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신전도시 솔라리스 외곽, 고대 마법학교 에테리움에는 대마법사 엘리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매혹적인 눈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진정한 매력은 20살 이전에 고대 주술을 통달한 그의 오만한 재능에 있었습니다. 엘리언은 자신의 지식을 이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마법이라고 믿고 다른 마법사들을 그림자처럼 취급했습니다. 특히 흑의 정령을 다루며 세상의 소박한 생명에 공감하는 치유술사 나오미를 경멸했습니다. 나오미는 성숙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엘리언은 그녀를 진정한 마법의 심오함을 모르는 자로 치부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루 종일 농부의 시든 작물이나 치료해주는 천박한 존재지. 엘리언은 비웃듯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언이 마법광장을 거닐다가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깊은 슬픔과 침통함이 깃든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언은 거만한 태도와 외세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치유술사님, 무슨 일로 그리 우울하십니까?
별의 마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법적 재앙이라도 생겼습니다. 나오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엘리언 경,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중한 저주에 걸린 사람을 만나고 오는 길이랍니다. 그 저주는 너무나 교활하고 악독해서 저주에 걸린 본인은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요. 엘리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치유수사님, 저에게 저주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대 연금술과 금지된 마법 지식까지 섭렵했습니다. 진단만 내릴 수 있다면 세계 중에도 당장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언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언, 당신은 에테리움의 모든 지식과 마법을 다 배웠다고 자신하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고대 주문서의 페이지를 넘기고 그 신비를 해석했습니다. 엘리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식이 이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마법이라고 믿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방금 만나고 온 세상에서 가장 위중한 저주입니다. 엘리언은 그의 가슴을 꿰뚫는 나오미의 말에 큰 충격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촉촉한 목소리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모마는 마법 능력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저주이며 이는 곧 마법사의 영혼과 만화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이 아직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엘리언은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나오미의 겸손하고 깊은 통찰 앞에서 자신의 별의 마법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오만의 저주를 버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 나오미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저주는 무지가 아니라 현자의 오만이기에 지식의 문을 닫는 순간 대마법사는 평범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법이었으니까요. 게으른 마법사장의 깨달음. 땀의 만화. 하늘을 찌를 듯한 만화탑이 즐비한 상업 마법 도시 아르카나. 그중 가장 높고 화려한 탑의 주인이 바로 젊고 요염한 미모의 마법사장 벨라였습니다. 벨라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고대 유물과 끝없는 만화 저장소 덕분에 평생 마법 지팡이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만화가 일하게 하라, 나는 쉴 것이다 였죠. 벨라의 탑 옆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현자 에일라가 살았습니다. 에일라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땀 흘려 약초밭을 일구고 고된 마법재료 채집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 날 에일라가 벨라의 만화탑을 지났는데 마법 의자에 누워 지루해하는 벨라를 보았습니다. 에일라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벨라님, 혹시 만화 결핍 증세라도 있으신 겁니까? 마법적인 활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벨라는 귀찮다는 듯 에일라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에일라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만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만 삶이 너무 지루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저는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요. 현자 에일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벨라님, 저는 현자로서 당신에게 걸린 저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태함이라는 치명적인 만화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에일라는 작은 만화 응축체 하나를 집어 벨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스톤을 당신의 잠자리 시트 아래에 넣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십시오. 벨라는 그날 밤 현자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무리 뒤척여도 등에 스며드는 만화 스톤의 미세한 불편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마법 침대도 소용이 없었지요. 다음날 아침 만화가 텅 빈 듯 퉁퉁 부은 얼굴의 벨라는 에일라를 찾아갔습니다. 에일라님, 그 스톤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밤이었어요. 에일라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육체가 땀 흘려 마법을 시전하거나 노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는 가장 소중한 편안함이라는 만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얻은 휴식은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으며 영혼의 나태함이라는 작은 만화 스톤을 넣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벨라는 현자의 지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창고의 고대 마법서를 정리하고 직접 만화 방출 마법을 수련하며 현장 상인들과의 마법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첫날 밤, 벨라는 침대에 눕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벨라는 노동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삶의 만화 활력소이자 가장 큰 깨달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